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품은 안토니 반 다이크가 그린 사냥터의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라는 작품이에요. 왕권 신수설을 이론화하려고 했던 제임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왕홀, 왕관, 검 같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도 가지고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같아요. 자, 타고난 군주로 묘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상징물을 들고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가 아닐까요? 그림 속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을 마주치는 사람은 오직 찰스 1세 뿐이에요. 그는 우리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우리는 그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왕은 매우 품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태도는 말을 진정시키려고 당황하고 있는 듯한 조련사의 태도와 매우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림 속에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 말은 금발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말은 왕에게 알아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죠. 동물들이 이렇게 고개를 조아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통치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속에는 불필요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법이에요. 뒤에 있는 소녀는 왕의 외투를 들려고만 이곳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소녀는 먼 곳에 시선을 돌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끝나는 곳은 어딜까요? 예측하기 어렵죠? 이것은 찰스 1세의 영토가 그만큼 넓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찰스 1세는요, 반다이크를 궁중으로 데려옵니다. 젊은 반다이크를 설득해서 데려와서 궁정학으로 임명하고 자기와 가족들을 그리게 합니다. 또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사고 싶어서 사신을 네덜란드에 보내기도 했죠.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안목도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찰스 1세는 미술 이미지가 갖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죠? 그는 죽더라도 그를 그린 영원한 예술품들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찰스 1세는 얼굴이 창백하고 매우 왜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성격도 매우 소심했고요. 그리고 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매우 재능 있는 화가였던 반다이크는 이러한 찰스 1세의 단점을 완전히 귀족적이고 우아한 나른함으로 바꿔버리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찰스 1세는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통치, 그죠?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청교도 혁명의 원인이 되고 그 기간 중에 교수형을 당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측했던 대로 그가 남긴 이미지들, 즉 반다이크가 그린 그의 초상화, 가족의 초상화, 귀족들의 초상화는 완벽한 군주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사냥터의 찰스 1세라는 작품을 염두에 둔 작품들이 여러 번 그려지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아생트 리고라는 화가가 그린 프랑스 왕 루이 14세입니다. 태왕왕이라고 불렸던 왕이죠. 그는 지금 왕가의 무궁함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둥 앞에 왕관, 왕홀, 검 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황금 백합이 수놓아진 푸른 망토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포즈의 기본은 찰스 1세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루이 14세는 52년간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재밌죠? 지금 하이힐을 신고 늘씬한 다리를 자랑하고 있네요. 프랑스를 문화강국으로 만든 건 바로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정에 당시 유명한 극작가들, 라신이나 몰리에르 같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게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발레리노로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마 루이 14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예술품은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우리가 프랑스 바로크를 별도의 이름으로 루이 14, 즉
루이 14세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미술 양식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절대왕정의 상징이고 절대왕정의 위대함과 권력에 대한 숭배를 표현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궁전은 건축가이자 정원 설계자인 르 노또르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루이 르보가 기존의 궁전을 증축해서 680m에 이르는 거대한 건축물로 완공을 했습니다. 건축 기간은 무려 50년이 더 걸렸죠. 그리고 그 면적은 1,000헥타르, 한 1,450여 개 정도의 축구장 만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이것들을 보고 육중하고 거창하고 웅장하고 남성적으로 화려하다라는 이런 형용사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르사유 궁전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렇게 편한 정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세원 같은 자연주의 정원,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를 그대로 끌어들여 온 것 같은 그런 정원에 익숙한 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디는 아라베스크 모양으로 자라고 있고 어떤 나무는 꽃갈콘 모양으로 자라고 또 어떤 나무는 솜사탕 모양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요. 또 어떤 나무는 마치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라고 있어요. 매우 인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시몬 공작이라는 사람은 이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르사유는 조신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게임이다. 이곳에서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즉 모든 것은 세상 만물은 왕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좀 색다른 루이 14세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앙리 테슬랭이 그린 과학원과 천문대의 설치라는 작품입니다. 루이 14세는 과학의 발전을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교육과 경제, 군사,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17세기 초반에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갖고 왔지만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어떠냐면 30년 전쟁이 끝나고 종교 갈등으로 혼란스러워진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학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달랐는가는 여러분들이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실험을 했다고 매우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종교적 교리와 충돌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은 루이 14세의 마음에 아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이미지를 가져온 그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세상은 바로 태양왕을 중심으로 돌았으면 좋겠던 거죠. 루이 14세는 이렇게 커다란 궁을 짓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여러 전쟁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또 패션과 궁정 예법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왕들도 루이 14세의 궁전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늘에는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은 태양이 진 후에 밤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17세기는 바로 태양이 진 뒤에나 보이는 작은 별들, 근대적인 개인들, 바로 내가 탄생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17세기의 황금기를 맞이한 강소국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의 대부분 나라가 절대왕정 체제에 있었지만 네덜란드만은 시민들이 주축이 된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을 잡고 스페인에서 독립했습니다. 이것도 1648년 종교전쟁이 끝나면서 가능했던 일이죠. 이렇게 신교도와 구교도가 협력해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요. 네덜란드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얀 페이메르가 그린 델프트의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구교회와 신교회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은 바로 프란스 할스 작업실에서 그려진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초상화입니다.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데카르트는 1628년부터 21년간을 네덜란드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근대 철학의 중요한 저서들, 방법 서설 같은 저서들을 모두 쓰게 되죠. 데카르트는 이 암스테르담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모든 가능성의 집합소라고 말이죠. 즉 모든 가능성, 이곳은 부유하고 또 사상의 자유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을 이렇게 모든 가능성의 집합소로 만든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란스 할스와 피테르 코데라는 화가가 두 명이 그린 일명 날씬한 부대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16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암스테르담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부유한 가문 출신의 남성들입니다. 무역업에 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48년에 네덜란드가 독립할 때까지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민병대들입니다. 경제적인 부와 조국의 독립이라는 뜻을 함께하는 자부심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그림은 두 명의 화가가 나눠 그렸는데요. 당시 프란스 할스는 암스테르담에서 작업을 하고지 않고요. 암스테르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하를렘에서 작업실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암스테르담에서 이리 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만 그 중에 9명만 왔어요. 매우 바빴던 거죠. 그리고 오지 않았던 7명은 암스테르담에 있던 화가 피테르 코도가 그리게 됩니다. 자, 우리 프란스 할스가 그린 부분만 좀 볼까요? 굉장히 이 부분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양 옆으로는 화려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독립의 영웅은 오렌지공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오렌지색은 네덜란드 독립 기간 내내 가장 중요한 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네덜란드의 신교도들,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을 의미하고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카톨릭, 구교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 종교를 넘어 독립이라는 목표로 하나가 되고 있고 매우 우애 깊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637년 이 그림이 그려진 해인데요. 신교도와 구교도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은 네덜란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또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날씬한 부대라고 불려지는데요. 보통 이런 민병대들은 대장과 부대장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날씬한 부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1758년에 얀반 디익이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 시청에 있는 그림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림을 보고 등장인물들이 너무 날씬해 보여서 그냥 날씬한 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재밌는 일화인데요. 이 일화가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시청 창고에 이런 류의 민병대 집단 초상화가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야경꾼이라는 그림도 바로 이런 류의 집단 초상화입니다. 자, 귀족들이 중심이 됐던 다른 나라에서는 귀족들의 초상화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귀족들은 그 모든 비싼 그림값을 혼자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단독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요. 다양한 시민 활동이 펼쳐지게 되죠. 이런 민병대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렘브란트가 그린 니콜라 툴프 박사의 해부학 수업과 같은 해부학 수업을 마친 이후에 그 그룹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집단 초상화도 그려집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시민들의 집단 초상화가 발전을 했던 거는
그들의 활동을 일일이 기록하고 싶었던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집단 초상화 이외에도 풍속화, 정물화, 풍경화 등등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네덜란드의 문화적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7세기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23살 때의 자화상입니다. 청년 렘브란트도 갑옷을 입은 민병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깨 부분에 빛나는 이 부분을 고제시라고 부르는 민병대의 갑옷입니다. 조국의 안위에 관심을 가진 진지한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34살에 그린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이 모습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우아한 남성 초상화라고 평가를 받는 티치아노가 그린 시인 루드비코 아리오스토의 초상화입니다. 그 모습을 차용해서 그린 게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에요. 렘브란트는 자신을 교양 있는 멋진 신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림 속의 렘브란트는 자신을 술집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탕아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주막집의 탕아라는 제목으로 그린 일종의 자화상입니다. 탕아를 자신의 얼굴로 그렸고요. 탕아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여인은 바로 렘브란트의 부인 사스키아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자화상이라는 말도 없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렘브란트는 여러 자화상을 그려 나갑니다. 특히 1656년에 파산한 후에 그려진 자화상은 놀랍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왕으로 그렸어요. 그러나 잔뜩 긴장한 얼굴로 권력과 돈 등 모든 세속적인 것이 참으로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무언가 초조한 느낌도 들고요. 렘브란트의 말년은 아주 슬펐습니다. 사스키아가 일찍 떠나고 그 뒤에 렘브란트를 돌봐주던 핸드리케도 너무 덧없이 떠나고 생애 마지막 전해에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아들 티투스마저 떠나게 됩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을 그려 나가죠. 이 작품은 1662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은 자신을 모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예술의 거장으로 그렸어요. 뒤에 원이 보이시죠? 이 둥근 원은 르네상스의 완벽한 예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과 다음 해에는 자신을 바로 제욱시스라는 화가로 그렸습니다. 우리 제욱시스 이야기는 일부 르네상스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너무 잘 그려서 새가 날아와서 먹으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욱시스가 포도나무만 잘 그린 게 아니라 사람도 잘 그렸죠.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도 그렸고요. 이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한번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가장 추한 사람을 그려보자 라고 해서 본인이 추한 사람을 그렸어요. 그려놓으니까 그 추한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요. 웃다가 죽었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제욱시스는 정말 자기 스스로 감동할 정도로 재현을 잘했던 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제욱시스를 위대한 화가로만 말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자, 렘브란트는 어떤 화가일까요? 전에 그렸던 것처럼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위대한 화가였을까요? 아니면 타인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화가였을까요? 사실 렘브란트가 파산한 이유는 바로 그가 주문자의 취향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렸기 때문에 주문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렘브란트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갖고 싶었던 찰스 1세는 사신을 보냈다가 박대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사신과 잘해서 왕의 화가가 되었다면 렘브란트는 또 세속적인 성공을 다시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생애 마지막 해에 렘브란트는 자신을 그저 가련한 노인으로 그렸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장갑을 끼고 있고 나이트캡을 쓰고 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 듯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삶은 그렇게 기쁨과 슬픔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을까요? 최고의 화가였나요?
아니면 조롱받아 마땅한 칠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그저 늙은 노인이었을까요? OR이라는 접속사는 나에 관한 질문과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구교냐 신교냐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불안과 의혹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등장하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가 되죠. 종교 전쟁을 피해서 성에서 치과에 갔고 글을 썼던 몽테뉴도 수상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모든 모순들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이죠. 르네상스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은 이렇게 불안과 의혹에 휩싸인 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각성은 있었지만 사회에서 한 개인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는 좀 더 능동적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19세기의 일이고요. 네덜란드를 제외한 17세기 중반 이후 18세기까지 세계사와 미술사의 주인공은 여전히 왕과 그들을 둘러싼 귀족들처럼 보입니다. 18세기는 귀족들의 황금 시대입니다. 문화는 이제 바로코에서 로코코로 넘어가죠.